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79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제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았기 때문이에요. 1968년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서 중학교만 겨우 마친 상태였어요.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고등학교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논밭 면마지기로 가족 5명을 먹여 살려야 했고, 저는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이제 어른이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와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책을 더 읽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내에 있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서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했고 어깨는 늘 결려 있었죠. 하지만 한 달에 받는 월급 5,000원은 저에게 희망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이였죠. 순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여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퇴근하면 시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 순이는 항상 구석진 곳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봤어요.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순이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예요.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이었거든요. 저도 그 책 읽어보고 싶었는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다 읽고 나서 빌려드릴까요? 순이의 제안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책을 매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공장 뒤편 작은 정원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는 저보다 학교를 더 다녔지만 전혀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영수 오빠는 생각이 정말 깊으세요. 학교를 많이 안 다녔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순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순이는 제가 가진 책에 대한 열정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순이의 따뜻한 마음과 똑똑함에 반했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나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오빠, 저희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꼭 아이들을 공부 많이 시켜요. 오빠나 저처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해요. 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하게 해줄 거예요. 그때의 저는 정말 희망에 차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순이와 함께 읽은 책들, 그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 그것들이 제 청춘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장 일이 힘들어도 순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그해 가을 저는 순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반지 살 돈도 없어서 직접 만든 나무 반지를 끼워드렸죠.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 오빠, 저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학벌은 부족해도 저에게는 사랑과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시골의 작은 한 옥집에서 시작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뿐인 소박한 집이었지만
순이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공장 일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도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농사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면 어떡해요? 순이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순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뒷마당에 돼지 2마리와 닭 10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료를 주고 돼지우리를 청소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순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계란 5개나 나왔어요. 이걸 팔면 쌀값은 충분할 것 같아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계란을 보여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섰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여린 생명체가 제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민수 정말 예쁘죠?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순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중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까지 보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기저귀, 분유, 약값까지.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벽돌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날라다 쌓는 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도 못 먹고 다른 일터로 뛰어갔습니다. 오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하면 어깨가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하루 품삯 1,000원은 저희에게 소중한 돈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순이가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씻고 밥 드세요. 순이는 늘 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지쳤을 텐데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돌이 지나면서 2번째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미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빠. 민수가 제게 달려와 안기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작은 미경이가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칠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여보,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건강한 아이들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죠. 순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사랑은 넘쳤거든요. 하지만 가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옷값, 신발값,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찾아다녔어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지고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언제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솟아났거든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어느 날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겨우 4살이었는데도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이도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민수, 미경이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는 여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비록 그림책이었지만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아빠처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 고단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일상. 그것이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행복했던 저희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이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순이가 몸살이 심하다며 며칠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며칠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순이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얼굴색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였어요. 열도 계속 나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읍내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큰 병원까지 가는 버스비도 부담이었지만 순이의 건강이 더 중요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순이는 계속 약해져 갔고 저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의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병이 이미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순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치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친척들에게도 머리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순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몇 개월 동안 저는 더욱 바쁘게 일했어요.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순이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되어서 집안의 짐만 되고.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해 겨울 순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을 함께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침대에 누워서도 아이들 걱정만 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랑 미경이 꼭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제가 못다한 일 여보가 대신해 주세요. 당신이 직접 키워야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좋은 분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 없이는 저도 아이들도 안 돼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꼭 대학까지 보내주세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저희의 하늘 아이들에게만은 물려주면 안 돼요. 그해 봄, 순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이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3살,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엄마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엄마,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례 후에 주변 사람들이 조언했습니다. 영수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생각해봐라. 혼자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우겠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순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러 나갈 때는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겨야 했고, 밤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였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서 순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순이와의 약속도 지켜야 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제 몫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 많이 시켜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순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6살이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민수만 아빠 혼자 왔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민수도 다른 아이들을 보며 시무룩해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는 왜 없어요? 민수의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학교 청소부로 일했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교실과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는 모습이 초라했지만 정당한 노동이라는 생각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시내버스 안내원으로 일했습니다. 승차권 끊어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외쳐야 했는데 목이 쉬어도 참았어요. 승객들 중에는 반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새 일했어요. 철야 공사에 투입되어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쉰 다음 다시 학교로 청소하러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몸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민수와 미경이는 제가 여러 개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아빠,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빠가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공부는 꼭 해야 하는 거야. 엄마와의 약속이거든. 저는 절대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미경이도 언니 친구 집에 가서 우리 아빠는 일을 많이 해서 항상 피곤해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꽤 좋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민수가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좋은 중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미경이도 똑똑했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복값, 책값, 학용품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친구들이 조언했습니다. 영수야, 사채라도 써라. 아이들 교육비는 투자야.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만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빚을 지고 사는 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 선택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원망받는 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학원비가 너무 비추러요. 대신 저는 헌책방에서 참고서들을 사서 집에서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적어서 고학년 내용은 어려웠지만 함께 공부하며 알아갔어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빠도 잘 모르겠다.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때로는 저보다 민수가 더 빨리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무식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경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미경이는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미경이도 여자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학비는 중학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죽어라고 일했어요. 학교 청소부 일은 그대로 하면서 오후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했어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민수는 이과에서 수학을 잘했고 미경이는 문과에서 국어와 영어를 잘했어요. 아빠, 저희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던데. 고3이 된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일하다가 졸기도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지방의 괜찮은 공대에, 미경이는 서울의 여대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해냈어요.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순이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해낸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와 미경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드디어 순이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았거든요. 그때의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고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교육 방식이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될 줄은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경이도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아빠,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월급도 꽤 괜찮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순이 영정 앞에서 여보,
우리 민수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미경이의 결혼식 날도 감동적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경이를 보면서 어릴 때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혼자 키워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면서 저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민수가 전화로 말할 때마다 저는 그래,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미경이는 결혼하고 나서 더욱 바빠졌어요. 아빠,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시댁 일도 많고요.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던 아이들이 이제는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빠,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한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고 인맥도 중요해요. 아빠는 그런 걸 모르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아들이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이도 비슷했어요.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상황을 잘 모르세요. 지금은 아빠 때와 달라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마다 요즘은 아빠 때와 달라요. 시대가 변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빠는 구시대 사람이다 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건 아이들이 제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 그때 대출이라도 받으셨으면 우리가 덜 고생했을 텐데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사셨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니까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주시고 과외도 못 받게 하셔서 친구들보다 뒤처졌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경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했는데 아빠만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그 말들이 저에게는 칼날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정직함이 아이들에게는 무능함으로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유학도 보내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상 못 보냈다고 말하면 요즘 부모들은 대출 받아서라도 자식 교육시키던데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점점 아이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전화통화도 짧아졌고 만나도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빠, 우리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가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니요. 미경이도 아빠, 저희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늘 공허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인생인데 정작 그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웃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부모를 귀찮아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했어요. 순이 영정 앞에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를 멀리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내리막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무리하게 일한 탓에 무릎과 허리가 아팠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수술비 걱정부터 앞섰어요.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수술 후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몸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회복하는 동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다고 난리예요. 지금 휴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빠가 수술을 받는데 회사 일이 정말 바빠요. 프로젝트 중요한 시기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귀찮은 부탁을 하는 것처럼요. 미경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다. 며칠만 와서 돌봐줄 수 있을까? 아빠, 저도 정말 어려워요. 큰애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고 작은애도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시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셔서. 미경이도 거절했어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혼자 밥을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웃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밤에 아플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무릎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에도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게 됐다.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빠, 저도 집 대출금 때문에 빠듯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죄송하지만 여유가 없어요. 민수의 차가운 대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제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도 비슷했어요. 아빠, 저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남편 수입만으로는 빠듯하고 제가 파트타임 일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했고 만나는 횟수도 더욱 줄어들었어요. 더 서운한 건 아이들이 저의 과거 선택들을 계속 비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가 젊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됐을 텐데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만 사셨어요?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사놓고.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해졌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끔 순위 영정을 보면서 여보,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일찍 데려가지 그랬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까지 생겼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게 서글펐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 오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들께서 환자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웃 할머니가 와주셔서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내 말년이구나.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몸은 아프고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제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넘어져서 병원에 갔었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데 아빠, 저 지금 출장 준비해야 해서 통화 짧게 할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민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무릎이 아픈 탓에 지팡이를 짚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필품 몇 개 사는 게 전부였는데 계산을 하면서 지갑 속 돈을 세어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계산 다 됐어요. 슈퍼 사장이 밝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사장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기왕 오신 거 로또 한 장 사가세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로또요. 평생 도박이란 걸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도 한 장 정도는 괜찮잖아요. 1,000원짜리예요. 혹시 알아요? 할아버지께 행운이 올지. 사장의 계속된 권유에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 장만 주세요. 1,000원을 내고 로또를 샀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번호는 자동으로 선택했는데 사장이 행운을 빌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로또 용지를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솔직히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산 것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TV를 보는데 로또 당첨 번호 발표가 나왔어요. 평소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왜 그날은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7, 14, 21, 28, 35, 42번입니다.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번호를 말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봤습니다. 7, 14, 21, 28, 35, 42.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TV 화면과 제 로또 용지를 번갈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역시 맞았습니다. 1등에 당첨된 거였어요.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 30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제 평생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나오지 않을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제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30억 원의 주인이 되다니요. 순이 영정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로또 용지를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당첨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했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은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혹시 꿈에서 깨어날까 봐 무서웠달까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현실이었어요. 일주일 후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로또에 당첨됐다. 네? 뭐라고요? 민수가 믿지 못하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어. 30억. 한동안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죠? 정말이야. 아빠가 언제 이런 거짓말을 해봤니? 그때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 정말 축하해요. 대박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통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던 민수가 그날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당첨 경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미경이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확인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안부 인사를 매일 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저희가 주말에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동안 바쁘다며 오지 않던 미경이가 갑자기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두 아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평소라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어색해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정해진 거였습니다. 아빠,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이 동네는 아빠께 맞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든다며 말리던 아들이었는데요. 아빠,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미경이도 갑자기 효녀가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변한 모습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동안 아빠께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을 때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이 제가 부자가 되자 갑자기 효자가 된 거였어요. 아빠, 투자 상담도 받으시고 재산 관리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이의 말에서도 저를 향한 진심보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면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생긴 돈으로 인해 대우받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순이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변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요. 로또 당첨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이웃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축하해요.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자식들도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람들의 말에는 진심보다 시기와 부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오늘 기분은 어때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나서 슬며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부동산 투자가 괜찮대요. 제가 좀 알아볼까요? 아빠, 적금이라도 좀 넣어두세요. 그냥 통장에 놓아두면 손해예요. 미경이도 비슷했어요. 아빠, 저희 집 전세 만료되는데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예전에는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손자, 손녀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할아버지,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이들까지 제 돈을 노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와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저희가 아빠를 모실게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가사도우미도 고용하고요. 아빠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해. 아빠, 지금 이 동네는 아빠 수준에 맞지 않아요. 부자가 되셨으니까 그에 맞게 사셔야죠. 민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편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돈도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 받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미경이가 함께 와서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니까 지금 나눠주시는 게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빠, 세금 문제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다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저희가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아빠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때부터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너희들은 아빠가 아플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도 바쁘다며 외면했지. 그런데 아빠에게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었구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언제? 아빠가 무릎 수술 받을 때 어디 있었니? 계단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생활비 도움 요청했을 때는 뭐라고 했지?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아빠,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미경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라도 아빠에게 돈이 생겼으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바로 그런 거다. 너희들은 아빠가 가난할 때는 부끄러워했고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날 아이들과 크게 싸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낸 거였습니다. 아빠,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부모님 재산은 자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물려줄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이들을 불러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아빠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너희는 아빠를 돈으로만 보는구나. 아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다 봤어. 너희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제 결심을 발표했어요. 아빠는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희가 아빠 자식인데. 자식? 아빠가 어려울 때 자식 노릇했니?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지 마라. 아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서울 근교의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개인 룸에 훌륭한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순이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순이 사진을 모시고 매일 꽃을 바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계속 연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에서 아이들을 지워버렸거든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읽고 싶었던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철학책, 역사책까지 차근차근 읽어 나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구나. 책을 읽으며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았어요. 평생 배우지 못해서 한이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여유도 충분했거든요. 실버타운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각자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배은망덕하게 굴어서 인연을 끊었다고요?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를 ATM으로만 생각해. 영수 씨가 잘한 거예요. 그런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안 되죠. 그런 위로를 받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어요. 순이 영정을 보며 다짐했어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글쓰기 수업도 들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써내려 가는 제 인생 이야기.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순이와의 만남,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선택까지.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 늦게나마 하늘이 보답해 주었구나. 로또 당첨을 생각하며 혼자 웃었어요. 평생 정직하게만 살았던 제게 인생 말년에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게 신기했거든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의존당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책을 읽을지, 산책을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할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순이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비록 혼자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매일 아침 순이 사진 앞에서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는 인사로 마무리해요. 아이들은 가끔 연락을 시도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그들은 과거가 되었거든요. 박영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하며 웃었어요. 79의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진정으로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삶. 그것이 제가 얻은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 인생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